이 책이라는 것은 기록이고 인간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책을 발명한 겁니다. 정확하게 문자를 발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책이야말로 지금의 인간을 만든 가장 중요한 매개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저희 그 학교 건물 4층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도서관이었습니다. 제목이 잔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말에 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책이 아닐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값진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인간이 인간이고자 한다면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이 항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향연이라는 플라톤의 저서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이 책을 쓰고 플라톤이 옮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책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받아 쓰는데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연은 어떤 책이냐?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말로 향연이라는 말은 심포지온입니다. 물론 이제 라틴어로 옮기면서 심포지움이라고 바뀌었고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심포지움입니다. 학술 대회 또는 작은 어떤 워크숍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심포지움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심포지움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철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유 방식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을 한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술을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이른바 주연을 베풀게 되는데 반드시 악사나 댄서들을 불러서 같이 이제 감상을 하고 또 그러한 음악과 춤에 근거해서 또 예술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학술대회가 끝나면 거기에 많은 발표자분들이 이른바 뒤풀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뒤풀이가 바로 심포지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심포지움은 큰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아서 조금씩 돌려가면서 마십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 안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게 되는데 술을 많이 마실수록 그림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드러난 그림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그게 기본인 심포지움이었어요. 근데 향연에 나오는 심포지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그리스의 심포지움과 약간 다른 걸 보여줍니다. 일단 이야기 구성이 액자 소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또 그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리고 그 가상인물들이 계속 등장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받는,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TV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톤이라는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런 심포지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이 아가톤이라는 인물이 이른바 비극 대회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물론 이제 비극이라는 것, 그 당시 그리스 극의 대부분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비극만이 진실을 전달할 수 있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진리,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진리였고요. 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운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페이트죠. 그러니까 숙명 또는 필연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대부분 죽음의 순간과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영웅들이 육신의 삶을 버리고
천상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그리스 비극의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라고 봤죠. 그것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말 그대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그때 연극 내에서 신이 등장하는 장면, 그 신이 등장하는 장면 대부분 영웅들이 승천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웅을 승천시키는 그 기준기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였습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떤 숙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궁극적으로는 신의 뜻에 따라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 비극이었어요. 근데 그 비극 대회에서 아가톤이 우승하고 상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이 저서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저서는 흥미롭게도 그런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면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안 맞죠. 왜냐하면 에로스라는 것은 죽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 그 학년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에로스를 이야기하면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이고 이 인간은 이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뜬금없이 플라톤이 또는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었을까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프렌십이라고 할 때 그 프렌드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프렌드라는 말은 프리라는 것 말과 어원이 같았어요. 프리덤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았고요. 이 프리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또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렌십은 사실 연인이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는. 그래서 친구라는 존재는 나에게 연인과 같은 존재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앤 줄리엣을 보면 이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이 사실 로미오가 줄리엣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데 로미오에게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로미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성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여성과의 사랑을 위해서 우정을 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에로스를 넘어서 있는 사랑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플라토닉 러브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플라토닉 러브는 에로스를 배제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플라토닉 러브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토닉 러브는 사실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플라톤은 이 책에서 자신의 스승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 구성을 살펴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등장인물 속에 플라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본 적이 없는 공간을 상상하면서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말 그대로 다 허구, 픽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흥미롭게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뒤에서 뭔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정작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말을 했고 정작 그 말을 글로 옮긴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플라톤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여기에 이제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을 글로 옮긴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톤이 말에 따르면 개념화한 것이죠. 말 그대로 플라톤은 이제는 아예 소크라테스의 스승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물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학생 시절에 들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게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 이 사실이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를 보여주는 저 그림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티오티마라는 한 여성,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오니아 지방의 여성일 가능성이 있죠. 그 티오티마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달하는 척,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상당히 다른 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파이드로소라든가 메논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옮겨 적었다라고 이야기되는 책들은 그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나눈 상대의 이름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소크라테스가 그 군중들, 그 청중들 속에 섞여 있었다는 걸 전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과의 대화록을 소크라테스가 받아 적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플롯에 따라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플라톤은 이러한 구성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비극의 의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비극이야말로 신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깨닫는 존재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헤라클레스라든가, 그죠? 오디푸스라든가 뭔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인들의 능력을 초월해 있는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 신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평범한 일반인들은 당연히 신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21세기 또는 이 팬데믹 시대 또는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도래했을 때도 끝까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왜 향년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뭐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는 완전히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로스는 신의 영역이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과 관련된 욕망입니다. 그게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것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서 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뭐냐 그러면 에로스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낳고자 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일단 뭐 당연히 재생산, 아기를 낳는 거죠. 그죠? 또는 이 에로스가 신이라든가 예술가에게 갔을 때는 예술 작품을 낳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낳는다 그럽니다. 영어에서도 생산한다 또 낳는다라는 뜻으로 프로듀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듀스라는 말이 바로 이제 낳는다, 아름다움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 낳는다는 의미는 워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창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하죠. 사랑은 창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 그런 것이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를 낳는다. 근데 그 무엇인가를 낳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불사의 것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말들,
돌아봅시다. 사실 뭐 이런 거 있죠. 3개월 사랑, 그죠? 뭐 3개월 정도 만나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져 가지고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그죠? 또 뭐 결혼하신 분들, 뭐 남편과 아내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으로 산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정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정과 에로스를 마치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3개월 사랑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최근에 뭐 젊은이들은 굉장히 가벼운 사랑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뭐 최근에 또 젊은이들은 결혼 태업,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랑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에 가보시면 거리를 거닐다 보시면은 곳곳에 뭐 사주 카페라든가 타로 카페라든가 연애 좀 봐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 문구가 많이 있죠.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더라도 유튜브 같은 곳에 이런 연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범람하고 있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대부분 보면은 그런 참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사실 만난 뒤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상대를 만난다고 해서 사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게 이 향연이죠. 플라톤의 에로스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에로스가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플라톤은 에로스가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을까? 왜 에로스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에로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대중문화나 또는 다양한 그런 문화 산업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에로스라는 것은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죠. 사실 이 에로스와 관련된 이 플라톤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어떤 오해를 낳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이 에로스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에로스가 불타오를 때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광기에 휩싸이게 되죠. 사실 에로스에 휩싸인 사람, 에로스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범죄자와 좋은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제 이 에로스에 잘못 빠지면 말 그대로 스토커가 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게 됩니다. 존 파울조가 쓴 미란다라는 컬렉터라는 어떤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미란다인데요. 그 컬렉터라는 소설이 그런 걸 보여주죠. 사실 뭐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사이코패스 영화의 소재이기도 한데 헐리우드의 스릴러 영화를 보면 대체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납치해서 가둬놓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인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에로스에 빠진 그런 광기가 잘못 유도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를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 근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일부일처제예요. 일부일처제라는 것이 바로 에로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이 일부일처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뭐 공리주의자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멜서스 같은 사람이고요. 이 멜서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야말로 인구의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론으로 알고 있는 그 책은 인구의 원리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rinciple of Population이죠.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는가고요. 멜서스는 거기에서 인간의 본능이 에로스이기 때문에 그 에로스를 통제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인간은 마음대로 아기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량 부족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자원의 고갈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구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통제의 방안이 뭐였냐? 흥미롭게도 건전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혼을 빨리 시켜야 된다. 이거 결혼을 빨리 시켜서 국가에 그 가족을 등록시키고, 그게 바로 이제 인구죠. 인구 행정이죠. 그리고 그 인구를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사실 이 멜서스의 이야기는 오류로 증명이 되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구의 폭발적 증가, 기하급수적 증가와 그런 식량이 증산되는 속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될 그런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편견이 뭐냐, 또 오해죠. 제가 볼 때는 60년대 이후에 이제 국가가 에로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맞서서 에로스의 해방을 주장하는 그런 또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60년대 반문화 운동이었던 것이고요. 히피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대중문화의 뿌리가 이 에로스의 해방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뭐냐, 이 에로스의 해방만이 곧 사회적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에로스를 해방시켜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 히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문명적인 그런 문화운동들을 낳게 되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이 에로스 해방을 주장하는 이런 생각들은 포르노 산업이라든가 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에로스에 대한 어떤 이 두 가지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맨 처음 향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와 또는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향연은 사실 이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연에서도 분명히 에로스를 일시적인 것이고 또 에로스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향연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신의 미. 인간은 그런 육체의 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미도 추구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플라톤은 사랑은 에로스지만 이데아를 지향한다, 이데아를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중요한 지점은 사랑은 이데아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멜서스 같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멜서스는 뭐 사랑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분은.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이제 좀 추남이었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안 좋은 이론들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남성들이 만드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마녀의 철퇴 같은 아주 마녀 사냥을 촉발시킨 책. 또 역시 마찬가지죠. 본인이 프로포즈했던 여성에게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가지고 그 여성을 마녀로 고소했고 그 마녀라는 자신의 어떤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그 마녀를 판별하는 백과사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보급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를 지목하고 멀쩡한 이 이노선트한 사람들을, 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몇백 년간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멜서스 같은 경우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에로스로 받고 그 에로스를 지향해야 된다, 그 에로스를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에로스의 어떤 그런 의미를 조금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플라톤은 분명히 말을 하기를 사랑은 에로스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데아를 향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에로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극 중에 보면 알케비아데스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극에 등장하는 그 안드로기노스라는 그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종족이죠.
이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안드로기노스는 남녀의 몸,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남자와 여자의 몸이 하나로 붙어있는, 말 그대로 남녀로 나뉘어지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설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전설이에요. 인간은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죠. 남녀가 한 몸으로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팔다리가 2개씩 있으니까 4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팔다리로 공처럼 굴러서 이동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정말 당연히 이제 남녀의 머리가 합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까지도 넘보는, 말 그대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넘본다는 것은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조차도 이 안드로기노스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도전이 별게 아니에요. 신보다 더 똑똑해진 거죠. 자, 그래서 제우스가 이런 신들의 우려, 야, 안드로기노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너무나 신보다 더 똑똑해져 가지고 신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얘네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제우스가 그 말을 받아서, 그렇다면 내가 안드로기노스를 둘로 쪼개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개를 쳐서 이 둘을 쪼개게 됩니다. 그 원래는 이제 등이 붙어 있었는데 그 등을 쪼개서 두 남녀로 분리시켜 버리죠. 근데 이 분리된 뒤에 이 안드로기노스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또 불쌍한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전에 하나였던 때를 추억해봐라 이래가지고 남녀에게 각각 성기를 달아주게 됩니다. 앞쪽에다 달아준다는 거예요. 가끔씩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과거의 하나였던 때를 추억하게 된다. 자,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첨언을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랑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한 번도 내가 대시해가지고 거부당한 적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참 재수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난 한 번도 거부당한 적은 없다. 그 내가 이렇게 못생기고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가 이렇게 매력 없는 남성이지만 내가 연인에게 대시해가지고 한 번도 거부당한 적은 없다.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에로스와는 다른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남녀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있던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 그것이 에로스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논리.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쪽을 찾는 것이다. 그죠? 너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들의 어원도 사실 이 플라톤의 이 향연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잃어버린 상대 나의 어떤 일부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이 관념 자체, 이것이 에로스라는 것은 뭐 현대인들이라면 다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를 많이 축적하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 참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참사랑이 언제 오는가? 항상 우리는 그 참사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참사랑이 오면 맞이할 태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게 이제 또 우리와 이제 서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 사랑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느니라 뭐 이런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서양에서는 사실 사랑을 한다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이상형이 나한테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 자, 이래서 사랑에 진리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알키비아데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잃어버린 반쪽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잃어버린 반쪽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는 찾으려고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 현대인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상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플라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에로스의 미, 다시 말하면 육체의 미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사랑은 진리와 무관할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티오티모한테 들었는데 사랑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무지한자다. 나는 아는 게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논쟁에서 고도의 기법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또다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정말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논객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토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연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어떤 형상으로 이제 그려지냐 그러면 절대 남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잘 듣는 사람으로 나오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의 한계에 도달하면 말이 꼬이게 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치고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지식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 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식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배우고자 해야지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근데 에로스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로스라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재생산을 하는 거죠. 나의 분신들을 계속 만들어서 남겨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통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본인이 영속하지 않다는 사실, 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원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충돌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뭡니까? 진리와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소크라테스가 사랑은 진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아주 위대한 여성이 있는데 티오티모라고 그 현명한 여성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죠. 자, 사랑은 진리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왜? 사랑은 그래서 에로스의 미에만 멈추지 않고 정신의 미로 나아간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데아를 향해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아간다입니다. 에로스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로스 너머로 나아간다. 자,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에로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중에 프로이트는 이것을 이제 승화라고 불렀는데 이제 다른 아름다움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이 담고 있는 지혜이고, 제가 볼 때는 인간을 인간에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중국 판다가
눈밭에서 미끄럼을 타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유튜브로 보고 되게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판다나 인간이나 사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하늘 나는 새도 바람을 타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죠. 당연히 생명체니까, 포유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물들에게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게 뭐죠? 바로 인간은 그러한 영원에 대한, 영원성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정확하면 정신적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라고 명명되어 왔던 그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아름다움의 어떤 추구, 다시 말하면 에로스적 차원의 그런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고 정신적 차원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변용하고 변주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죠. 특히 기독교는 바로 그런 대표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같은 그런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랑은 당연히 뭡니까?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정신의 미를 추구하는 사랑이었고요. 그 정신의 미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었고, 이것은 에로스와 다른 차원이죠. 자, 이런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그런 에로스의 미에 머물지 않고 정신의 미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종교도 만들고 했던 거고요. 또 이런 에로스적 사랑을 긍정하면서 또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했던 또 미학이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말 그대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어떤 그런 모순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봤어요.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것은 그런 에로스의 휘발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해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예술작품을 설정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술작품의 밑바탕에는 바로 에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적 논리에 따르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바로 에로스적인 그런 욕망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단순하게 그런 에로스적 욕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재생산, 뭔가를 생산하고 또 그 생산품을 통해서 자신의 영속을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의미를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당면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죠. 사실 지금 많은 우리 이야기들, 다시 말해 사랑을 둘러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만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 참사랑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사랑을 찾으면 뭐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향연에서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이야기가 참사랑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행보를 추동해주는 에너지가 바로 또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에로스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에로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의 미로 나아가지 않으면 육체의 미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나란히 보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곳을 함께 보는 것이다. 같은 곳을 함께 봄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로스도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향연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종말에 멈추지 않고 그 종말의 세계를 긍정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이 이 사랑의 진리를 역설하고 있는 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상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 도둑질을 하는 그 범죄자의 마음속에는 착한 도둑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도둑이라는 그 형용 모순, 그죠? 그것을 깨달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겠죠. 본인이 실수로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면 그 실패를 끊임없이 만회해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요. 그 생명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서의 사랑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향연이라는 책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지점까지도 계속 펼쳐봐야 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의 진리라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주는 그 아낌없는 사랑, 그죠? 공동의 삶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정신의 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리죠.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사랑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연이라는 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리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 볼 수 있어요. 플라톤을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주의자 또는 굉장히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철학자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향연을 읽어보면 그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플라톤이야말로 그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뉘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향연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참사랑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참사랑을 만난 뒤에 어떻게 그 사랑을 지속시키느냐가 중요하다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놓쳤을 때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이제 고통을 주게 될 것이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진리이고 또한 그 진리를 추구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념이 덜 돼 있는 밍밍한 냉면 국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밋밋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죠.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어떤 경험의 반경을 넓히는 것. 그게 진정한 독서가 아닌가. 그런 준비 단계라서 책을 읽는 거죠. 그런 잔치를 벌이자, 그런 향연을 벌이자라는 것이 이 책을 읽자는 제 취지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숙지하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실 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번역이죠. 내가 경험한 것과 그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작가의 경험이죠. 그것을 서로 호환시켜서 대화를 하는 행위가 바로 독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